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는요.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올해가 국제입양 70주년이래요. 그리고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입양의 날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가슴으로 낳아서 키우자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것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을 때문에 이제 해외로 입양을 보내게 된 건데 그 입양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양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과 좀 지켜볼 텐데요.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신송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출생이에요. 남성. 79년도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는데요. 입양이 됐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항상 접하는 입양 케이스는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부모도 찾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전문가들 진단을 봤더니 잘 풀리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게 전체 입양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0%는 아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면 신송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90%에 해당하는 입양아였던 겁니다. 일단 3살,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미국에 입양이 됐는데 처음 양부모를 만납니다. 네. 미국 이름까지 얻었어요. 애덤 크랩서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폭행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한테. 그리고 어린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물건이 아닌데 파양하는 경우도 있죠. 파양이 됐습니다. 파양이 된 이후에 그나마 다행인 건 2번째 부부에게 다시 입양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또 파양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사실상 이분한테는 고향인 것과 다름없어요. 한국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본래 주거지가 미국인데 살 수 있는 터전을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재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발소도 열어봤다고 그러고요. 가족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최선을 거예요. 다한 거죠. 자신의 삶.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시민권 취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입양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다 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니 거기로 입양을 갔는데 왜 시민권 취득이 안 돼 있어요? 파양을 2번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양부모가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본인의 자식으로 한 가족을 잃었으면 이 그걸 부분이 해줘야죠. 용이하게 됐을 텐데 나중에 알고 하려고 봤더니 과거에 아주 미비한 경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 신분인가잖아요. 그렇죠. 불법 체류잖아요. 근거지도 아주 탄탄하진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시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2016년도 11월 달에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요. 멕시코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선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분노한 거죠. 나를 입양했던 기관이 제대로 이 부분을 들여다봤느냐. 입양만 보내고 그게 끝인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한없이 길어졌어요. 5년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2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나는 홀트 아동복지회, 네.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방기한 부분이 없느냐, 책임을 다 다했느냐. 그렇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됐고요. 일단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억 원이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입양기관에서 뭘 잘못했으니까 1억 원이라 배상하라 네. 그런 거잖아요. 아주 잠깐 머물렀는데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요, 이 친부모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신송혁 씨는. 네. 그런데 입양을 용이하게 하려고, 절차를 간단하게 하려고 고아라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네. 했습니다. 호적을 꾸민 거죠. 그리고 이름은 신성혁이에요. 신성혁. 원래 성함이 예. 신성혁 씨인데. 근데 신송혁이라고 적을 정도로 허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몰랐던 거예요. 아이를 그냥 보내고 그 뒤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재판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성혁 씨 같은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그냥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기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사실상 내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왜 청구가 기각됐느냐. 물론 이런 아동복지 시설을 관리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규율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이 입양과 관련해서는 아주 추상적인 차원의 일반적 의무만 부담한다고 봐야지 하나하나 정말 시민권을 취득하는 걸 추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런 입양기관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라고까지는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 집 꼬마는 12살인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얘를 한 서너 시간 집에 놓고 나가는 것도 마음이 불안해서 전화를 계속 하는데 우선은 3살인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에 시달린 그것만으로도 상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이 아동복지기관과 정부에서는요. 당신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기간도 끝났어. 이런 주장도 재판 과정 중에 했어요.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이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거든요. 이거는 행위를 일단 있은 지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시효를 길게 봐도 이제 10년이란 말이에요. 당신 만 3세 때 79년도에 입양됐잖아.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어쨌든 주의음은 다하지 않았다는 건데 시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문제 제기를 재판부 시효의 기산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추방되던 시점에 이 사람은 이런 아동복지 기관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를 명확하게 안 거예요. 내가 시민권도 없구나. 나 지금 내가 그렇죠. 사실상 태어난 미국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시점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책임한 부분. 사실 물론 인권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죠. 국내에서 제대로 건사되지 않고 양육되기 어려운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낸다. 더 좋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거는 사실 정말 추적이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왜 이런 아동복지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냐면요. 이걸 수수료 장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해외에 아이를 입양 보낼 때마다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수익으로 얻게 돼 있습니다. 이 복지 기관의 목적 사업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돈 하나 받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공적인 책임까지 부담을 시키느냐라는 주장도 있었던 걸 보여요. 언론 그 보도를 보면. 그런데 2021년도만도요. 보조금 수입이 479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조금 수입이라는 건요.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에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실제로 수수료까지 받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아이가 해외로 가면 돈만 챙기면 다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공적 책임을 떠나서 그럼 수수료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다못해 그 어디다 수수료 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렇게 받으니까 받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사님한테 뭐 일 맡길 때 맞아요. 우리는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대충 해도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직업적인 윤리인 건데 그러면 이 아동복지회에서도 최소한 뭐 그 아이를 마음으로 기르라든지 아니면 뭐 케어를 열심히 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친구가 2번이나 파양이 된 거잖아요. 이분이 2번이나 파양이 된 그 상황의 마음의 상처까지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시민권자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복지라도 주어졌을 거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를 비행기에 태우고 사실 국내에서도 서류는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절차가 다르거든요. 친부모가 있는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려면요. 친부모의 당연하지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 신송혁 씨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를 또 찾아야죠. 동의를 얻어야죠. 이런 절차가 복잡한 번거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의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고아라고 서류는 사실상 거짓으로 꾸며서 보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시를 해요. 미국 미시간주 사회사업부에서 아이를 인도받아서 양부모에게 보내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네. 이 복지회에서 미국 미시간주 사회사업부에만 전적으로
맡겨놨다는 거예요. 신경 안 썼다 이거죠?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후견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완전히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별로 없어요. 해외 입양돼서 미담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소송으로 시민권이 없어서 본인이 입양된 나라에서 살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서 이런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비록 이 신 씨 한 명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선례되는 판결을 참조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기가 2번 파양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학대와 폭행에 시달렸고 시민권자가 없어서 그거 어떻게 그 호적이 없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우리로 치면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래도 이발소도 열고 가족도 꾸렸다는 게 정말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그 당시에 해외 입양은 예.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가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배골치는 않겠지라고 네, 해서 네. 해외 입양을 국가에서 장려 아닌 장려한 거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국가의 손해배상은 기각이 됐나요? 이 부분이 사실 정부 책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볼 것이냐 그 기준이란 게요. 네.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관이 잘못하는 부분을 바로 등가해서 정부, 국가의 잘못이다라고까지는 보기가 어려운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거죠. 네. 회사로 치면요. 회사에서 개인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가 있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밀접하거든요. 바로 지시 감독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도 근데 요건이 있어요. 실제로 지시 감독이 어느 정도의 업무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외형 그러니까 제3자가 보더라도 그런 지시 관계를 알 수가 있는지 그래야 이런 더 상급 기관의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가깝게 붙어 있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도 이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 10여 년 전에요. 입양아동의 권익과 국외 입양의 그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입양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중앙 입양원이 만들어졌고요.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뭐 이런 거는 추적은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 한 그렇죠. 건만 이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해외에 담당 부서에도 넘기고 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물론 저의 순전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중에 하나가 아동 수출국이라는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역사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아동 수출국이다. 수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청 많은 이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됐었죠. 지금 전 세계 해외 입양 아동은 한 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숫자가 거의 40%.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20만 우리나라 명에 인구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 그러니까요.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포션이 4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됐느냐. 이것도 역사가 있는데 처음에는요. 한국전쟁 직후에 네. 이른바 전쟁 고아라고 해서 그렇죠. 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53년도 이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는요. 어떤 아이들을 주로 해외로 입양 보냈느냐. 혼혈인 아이들을 많이 입양 보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네. 그때는 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심했을 많았을 때고 테니까. 그러니까 아예 외국에서 생활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 정책이 전환되는 게 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혼혈인 아동뿐만 아니라요. 일단 해외 입양이 그 시점으로부터 급증하게 되는데 정부가 해외 입양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국내에서 제대로 건사되지 않는 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출로를 좀 풀어준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7, 80년대만 해도 사회적 복지망이 상당히 좀 낮았죠. 탄탄하지가 네. 않았고 특히 이런 아동들
아동 학대 같은 것도 비교적 근래에 이슈가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지 사실은 집안에서 훈육의 이름으로 어떤 교육의 이름으로 다 묵인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든 가정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를 오히려 해외로 보내는 게 또 몇몇 성공한 케이스를 봤을 때 이 아이를 위한 거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버렸던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게 잘 네.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해외 입양은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보다는 이제 국내 입양. 이를테면 어떤 뭐 배우 부부 같은 경우에도 네. 아이들을 입양했죠. 엄청 칭찬할 일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석간신문에 그게 일면으로 나왔던 네. 기억도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입양 문화가 한국에 정착되지 않았고 국내 입양이란 건 상당히 생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내 자식과 똑같이 건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입양을 좀 더 많이 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 비율은 지금 보면은 국내 입양 비율이 절반이 조금 더 넘고요. 한 네. 40%대가 해외 입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하나의 입양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공백이 또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입양을 뭔가 본인의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간단하게 청약 같은 데 있어서도 가점을 받고 뭐 이런 부분 물론 그것만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훨씬 많지만 또 정인이 사건이라는 어두운 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은 사실 본인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 어떤 피해가 굉장히 극대화돼야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까 말까인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입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과거에 입양이 됐지만 현재도 진행형이고 이분들 과거에 입양됐던 이 20만 명의 아동들의 어떤 고통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라고 한다면 좀 살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쟁통에도 그렇게 많이 입양을 보내지 않았던 아이들을 맞습니다. 전쟁 직후보다는 그나마 낫게 되었을 때도 돈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보냈다라는 비판은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 뼈아픈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해외나 국제 입양된 게 많은지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도 1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규제를 풀어줘서 오히려 정책적인 결단으로. 네, 예. 정책을 풀어줘서 뭐 수술을 좀 받도록 해주고 그걸 받으려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국제 입양을 보낸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해외 입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고 있다가 30여 년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네. 뭐 그렇지 않으면 그 프랑스 장관 그렇죠. 되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 플레르 장관 같은 예. 경우는 진짜 너무 멋있게 자랐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추방의 느낌이나 배제의 느낌도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성공 사례는 정말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6.25 전쟁 이후에 아까 보신 것처럼 20여만 명, 25만 명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됐는데요. 정말 일반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훈육받고 사회에 안착한 케이스는 이것도 다 하나하나는 다 추적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거칠게 잡아보면 한 10% 남짓 불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오히려 상당히 제대로 그 사회에 기본적으로 입양을 할 때 해외의 부모들도 큰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지금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 부모와 또 자녀가 또 인종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편견 시선을 견뎌야 됐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잘한 케이스는 정말 일반적이라고 치부하고 안심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많이 소개가 되는 게 저 정말 낳아준 부모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저희 양부모님도 친부모를 찾아가는 게 맞는다고 하고 내 뿌리를 찾고 싶어서 제가 한국에 왔어요라고 하지만 제대로 이 입양이 되지 않았던 거의 대부분들은 한국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의 마음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당연히 그렇지 있고요. 않습니까? 찾을 여력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부터가 엄청 어려운데. 급급한 상황이니까요. 한국은 또 너무 먼 나라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먼 국가로 입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작은 일부의 케이스로 입양이 정말 오히려 권할 만하구나. 해외에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한국보다는 훨씬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잘 갖고, 사니까. 예, 교육도 잘 돼 있다라고 했고 사회적 복지도 잘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로 가니까 행복하겠지라고 하고 문을 닫았던 거죠. 더 이상 살피지 않았던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해외에서 한 8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제 피부 색깔이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을 많이 맞았어요. 두 번째로 언어가 제가 변호사님하고 농담한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않으니까 예, 외국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말로 화라도 내야 되는데 영어로는 화도 안 나는 거. 어떻게 화날 때 영어로 뭐라고 저 사람한테 내가 화났다는 걸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적절하진 않지만 꿀팁이 한국말로 욕을 하라는 조언을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3살이고 4살이고 못하죠. 5살이면 걔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금은 대한민국 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너무 못 사는 나라,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네. 온 아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자라서 40대가 되고 50대쯤 됐으니까 이제서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 케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 90%의 입양돼서 고통받았던 분들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할 수 있죠. 네. 이게 지금 홀터 아동복지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된 여러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처음에 서류를 제대로 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단 한 건일까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빨리빨리 입양 보내려고 수수료도 어쨌든 수익이 되니까 네. 이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손해배상의 하나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이후에 시민권이 제대로 박탈되지 않았다. 파양한 케이스가 이번 한 케이스일까요? 심 씨? 그렇지 않을 많았을 거예요.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제대로 점검을 했느냐? 유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권위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모든 피해의 양상은 입양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피해를 보전하는 절차는 하나입니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가 돈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피해가 컸든 간에 돈의 다액으로 그걸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밖에는 보상의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소송을 통해야지만 사실상 구제가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당신도 비슷해요라고 해서 정부에서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이 선행돼야 지급도 가능한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선례적인 선제적인 하나의 케이스로 그러니까 아마 항소심 대법원 계속 절차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서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버젓이 계신 분을 고하라고 해서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대해서 조치가 좀 내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두 명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워낙에 사회 문제화되고 이걸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되는 문제인 건 그렇습니다. 분명하니까요. 진실화해위원회에 무려 300명 넘게 372명이 진정을 넣었어요. 본인의 어떤 인생사를 다 적어서 증거와 함께 우리가 이런 입양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정부가 아동복지회에서 우리를 사실상 방임해서 그냥 우리는 제대로 생활을 털을 잡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문제 삼고 있는 분들이 400명 가까이 있어요. 이분들은 1차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요. 이 부분을 일단 선별했습니다. 34건에 대해서는 조사 시작했어요. 좀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분들 먼저 하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조사 안 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헤아려 가면서 자료 분석하면서 이야기 청취하면서 뭔가 문제는 없었는지 과거에 잘못된 점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해외 입양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만큼 사실 아이를 왜 안 낳냐라고 하지만 아이를 안 낳는 거의 이면은 그만큼 아이가 제대로 살기 어려운 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입양이란 건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은 친부모가 키우지 못해서 입양된 케이스가요. 최근에도 324명.
300명이 넘어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뭐 예전만큼 몇만 명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요. 이게 전년 대비 좀 줄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요. 일단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은 거의 한 반반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입양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주변에서도 이해하고 오히려 입양 사실을 숨기지 숨기지 않는, 않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럼요. 예, 알려서 칭찬받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친부모 손을 떠나서 해외로, 국내로 다른 위탁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300여 명 정도가 해외 입양을 가면 반대로 우리나라 입양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신혜라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가까운 지인이 입양해서 아이를 키웠었는데 사춘기 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 처음에는 알리질 않으셨기 예. 때문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혈액형도 맞춰서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이들이 이제 혈액형 예. 검사를 해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날 수 없는데 엄마 나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볼까 봐 얼굴도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이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숨기려고 했었는데 신혜라 씨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마음으로 낳았다. 정말 훌륭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추세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300여 명의 어린이 정도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이제 해외 입양 절차를 좀 더 까다롭고 맞습니다. 예전에 풀어줬다면서요. 이제 다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국제적인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요? 국회에선 비준대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어떤 복리를 가운데 넣고 입양 절차도 밟아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 협약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앙당국을 딱 기관을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 입양에 지금 시민권도 얻지 못한 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에 따르면 이 아이가 입양된 국가에서 제대로 영주할 수 있도록, 영원히 주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이건 각국에서 챙겨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런 절차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아동 입양 협약에는 비준이 돼 있지 않은 국가라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입양한 부모가 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추적해서 왜 안 하냐. 절차를 거쳐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맞아요. 미국의 그런 미국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아동복지회에서 그 절차들을 다 밟아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민권 없이 뿌리 없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평생을 살았다는 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이제는 좀 개선할 방향성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과거의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지금도 재판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결과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4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간단하게 입양 보냈는데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면 그리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 언급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려면 이분들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네. 때로는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서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한마디가 이분들의 일생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생떼를 쓰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 장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